네,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학원 생활적응 팁 워크숍에서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사실 이런 대학원 생활에 대한 정보는 정말 소수로서 전공 선배들 혹은 동기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얻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저의 대학원 생활 동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을 조금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은 최대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경험했던 후배 연구자들 그리고 선배 연구자들의 모범 사례도 함께 준비를 해보았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얻고 가시는 정말 도움되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 자료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전공별로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얻어가실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략히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고 석사과정도 본교에서 동일한 전공을 진행했고 학부도 동전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의 세부 연구 분야는 퀀트로서 정성 분석보다는 정량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적으로도 저는 경영대학에서 교육조교를 약 2년 정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공에서 대학원 한마당 입시 상담자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전공은 연구실을 사전해서 컨택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석사과정 1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연구실을 컨택을 했는데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연구실을 조금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수업 외적으로 연구실 분위기라든지 연구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분은 석사과정 1기 때 이렇게 일찍 들어왔구나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석사과정 학기별 생활에 대한 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조교 혹은 학생회와 같은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육조교라든지 학생회 활동은 학업 외적으로 학교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타전공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전공 학생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러한 아카데믹 트랙으로서 풀타임으로서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연구 장학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TA 활동이라든지 RA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공 내 교수님들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교수님들과 친분을 쌓는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내에 정말 많은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공별로 이루어지는 시험 감독 혹은 면접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활동들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런 직원 선생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선배님들과도 많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연구실이라든지 수업 그리고 전공 세미나 같은 곳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선배 연구자들 그리고 후배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기 생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학기 입학하시고 초반에는 많이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공 과목을 우선 수강하시고 또한 논문 자격 시험과 관련된 과목들을 우선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원 내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전공별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대학원과 전공 분위기를 파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수업 위주로
특히 교과목 위주로 팔로우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직까지 논문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논문에 대한 기초, 그리고 검색이라든지 쓰기와 관련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쉽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활용하셔서 일기 생활을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하셔서 가장 통계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엑셀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엑셀은 함수라든지 정말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이런 엑셀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서도 엑셀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방학 기간을 활용하셔서 엑셀을 꼭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학회라든지 연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다양한 춘계 학술대회 혹은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참관을 하시면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방학 기간을 활용하셔서 일기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학기입니다. 제가 앞서 추천드린 교육조교라든지 학생회 활동을 2기 때부터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조인하는 최적 시기는 2기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감히 연구실을 들어갈 엄두를 못 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3학기 같은 경우도 새로운 분들이 입학을 하셔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연구실에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3기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 연구 주제를 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에 연구실을 조인하셔서 연구실 생활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2기 때도 교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첨강을 하시면서 통계라든지 방법론에 대한 수업을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1기 때는 엑셀에 대한 추가 공부를 했다면 SPSS, 스테타 혹은 R과 파이썬과 같은 부분들을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서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동기라든지 연구실 단위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추가 스터디를 진행하시기는 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전공별로 다르겠지만 토익 점수가 졸업 여건에 포함되는 전공이 있다면 2기 방학 기간 전까지는 꼭 토익 점수를 달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다수의 전공에서 논문 자격 시험을 3학기쯤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 때부터 논문 자격 시험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실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3학기입니다. 3학기가 되시면 1기, 2기와는 다르게 수업이 한두 과목 적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과목에 대한 시간을 정해두시고 논문 자격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미 지도교수가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연구실을 선정하시고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예심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교수님이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으셨다면 3기 초반까지는 꼭 지도교수님을 빨리 선정을 하시고 논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예비 심사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예비 심사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연구실 내에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심 연구 주제를 설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예비 심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예비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에 예비 심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심 주제를 잘 설정하시면서 예비 심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비 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분들께 받은 많은 피드백들을 통해서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서 조금 더 연구 주제를 다듬으셨으면 좋겠고 동기들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연구실 단위로 추가 스터디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본 심사를 위해서 연구 주제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연구 방법론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연구를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학기인 4학기입니다. 4학기가 되면 수업이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님들께서는 수업이 없다고 4기가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4기 때는 정말 많이 바쁩니다. 4기 때는 수업이 없지만 내 연구 주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 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기 기간을 활용하셔서 인턴을 한다든지 혹은 인적성 검사라든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히 조금은 비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혹 방학 기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 퀄리티이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수님들도 여러분들께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지도 학생과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심을 보시고 본심을 보시거나 혹은 본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연구 주제가 확 뒤바뀌어 버리는 분들도 몇몇 케이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4기가 바쁠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배분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데이터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에 맞는 통계와 방법론을 꼭 보완하여서 추가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본심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항상 원고로도 작성을 해 두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활동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4기 활동 가운데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내 논문을 심사해 주시는 심사위원들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사위원님의 시험 감독을 도와드린다든지 수업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4기를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별 공부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가해 주신 모든 학우님들도 각자 다른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공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별로 각자 다른 최적화된 전공 공부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한 전공에서 동일한 전공을 올라오신 분들은 수월하시겠지만 타전공으로 진학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 전공에 대한 기초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리 도서관이라든지 인강을 활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공별로도 정말 다양한 수업 진행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논문을 읽고 토론을 하는 형식의 세미나 수업,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의 수업, 다른 교수님이라든지 선배 연구자를 모셔놓고 하는 특강,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이론을 알려주시는 강의 위주의 수업이 있을 텐데요. 학기 초반에는 이러한 이론 위주의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론과 관련된 수업은 내가 이해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따라가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 방법론 같은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 위주는 수업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방법론이라든지 통계와 같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례 분석 연구를 주로 하시는 전공이나 메타 분석 연구, 탐색적 연구를 주로 하시는 전공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통계라든지 조사 방법론과 같은 부분은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척도를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항상 숫자와 친해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초적인 수리적인 개념이 없다면 내 연구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혹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통계라든지 방법론이 중요하신 전공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공별로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실 텐데, 논문의 시사점 그리고 논문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별로 최신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연구 주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연구 변수들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파악을 하시면서 전공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작성법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법에 적용해 보셔서 논문 작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에 대한 요약의 요약을 하라,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논문을 서머리 하시면서 한번 요약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한 번 더 요약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논문 자격 시험을 치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자료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초록같이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하거나 한 줄로 요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정말 수많은 연구들을 보실 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보셨던 연구들을 정리를 해 두셨지 않으셨다면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그 수많은 논문들을 가설이나 변수, 제목, 키워드 등을 활용하여서 정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연구 아이디를 구체화한 후 논문을 작성하는 순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필요성과 시사점을 먼저 적곤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게 된다면 지도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 부분들도 손쉽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면 서론과 결론을 수미상관의 형태로서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후에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설계,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한계점과 초록 부분을 작성을 통해서 이러한 순서로 논문을 작성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요거를 어떻게 확장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 하고 이런 신기한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로 적용시켜 볼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 아이디어의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선행 연구를 통한 발전과 확장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면 선행 연구들을 단순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통한 확장이 있다면 선행 연구의 선행 연구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여러분들의 논문을 작성하시기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문을 작성하실 때 결론 부분을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서 결론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논문을 조금 중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항상 이런 시사점이라든지 연구의 필요성, 결론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시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유리한 부분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원인보다는 결과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선행 요인이라든지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독립변수를 먼저 언급하시는 것보다 종속변수를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런 결과를 언급하시는 것이 논문 작성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도 처음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논문을 시작을 했냐면 학과 사무실이나 전공 사무실을 통해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선배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선배님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시는지 그 원고를 참고하면서 논문을 작성하기가 좀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지도 교수님을 조금 아군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제 연구에 대한 주제 그리고 논문 작성에 대한 컨펌을 받을 때 누가 나를 지적하면 습관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제 주장을 고집하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논문에 대한 퀄리티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부분을 꼭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존심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들이 이미 훌륭한 선배 연구자들이 써놓은 것을 보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써놓은 것을 보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너무 잘 쓰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원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힘내셔서 작성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에 대한 메인 타이틀을 작성을 완료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하시고 그 해당 타이틀에 대한 백업 자료들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살을 붙여 나가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논리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에 작성하시는 많은 파일들이 있고 많은 자료들 그리고 연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파일을 정리해 놓으실 때 너무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성해 두지 마시고 논문 제목이라면 논문 제목을 쭉 작성해 두시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을 자료를 찾으실 때 폴더 내에서 검색만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작성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 배경이 아무래도 논리를 서술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활용하는 방식은 변수간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 위에 논리를 서술해 봐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 변수와 연구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을 연구 모형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위에 논리를 추가해서 작성을 해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정말 많은 화살표 관계가 있는데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왜 그럴까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시고 조금 더 논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꼭 논문 작성에 정답은 없지만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이런 논문들을 많이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까지입니다. 대학원을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정말로 내가 참신한 부분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누군가 다 했고 완전하게 새로운 부분을 내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고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대학원 생활을 알차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꼭 취업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박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논문적인 부분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내시고 꼭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훌륭한 연구와 논문들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